오늘 진프로 요청에 의해 제가 급하게 우리의 동지들 네,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대의 예. 발음이 어렵네요. 이 4대의 예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4대의 예 이렇게 하니까 4대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혹시 그 김비룡 동지는 4대주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강대국을 섬기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뭐 이런 거죠. 너 4대주의자야? 그렇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강대국이나 큰 나라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더 우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4대주의라고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인장께서는 4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거의 4대주의에 좀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우리가 기본 쓰는 한글을 영어로 쓰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런 그렇죠. 것 또한 4대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균관 이런 거를 그때도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보면 대학이라는 존재인데 외국에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 이러면 거기는 굉장히 막 능력 있고 이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던 느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4대주의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그래서 느낌은 4대주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4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방금 이제 이 질문을 해주셔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좌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좌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그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4대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약소국이 어떻게 보면 강국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뭐 공료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전쟁에서 그 양민들이 죽거나 또는 정복당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섬기면서 그 왕이나 왕족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택했던 건데 조금 이제 4대주의라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강대국의 문화나 뭐 이런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이제 강대국의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고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외교든 뭐든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뜻을 받들거나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다. 네. 와, 굉장히 철학적으로 결론을 다 했네. 아니, 너무 좋은 얘기고 실제 오늘 제가 이제 요청 드렸던 이유도
사실 우리 김비룡 동지가 하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대주의를 할 수 있다와 없다의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존이랑은 대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불가피함의 이런 것도 정말 불가피한 건지,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문제라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뭐 철학 이러면 학구적으로 보고 현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걸로도 접근해 봐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 느낌으로는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존심이라는 걸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미 외교와 최근 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중국이 뭐 SCO라고 하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면서 이제 그 다자구도에서의 이제 다극화 체제에서의 이제 그 뭐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그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뭐 집권을 더 해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책략이나 이런 면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전승절 행사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간만에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렇게 좀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갈수록 우리 이제 진보 진영이 그 제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혁 진영한테 우리의 고유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뺏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노동자 민중들이 자꾸 개혁 세력들한테 이렇게 쇠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과 입장으로 자꾸 세상을 본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 했던 거고, 맞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4대 외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꺼냈는데, 혹시 좀 동의가 되시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그 맥락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뉴스에나 언론에 나오는 건 외교문 그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퍼줌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뉴스에는 뭐 강훈식 비서관이 가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해가지고 트럼프가 3시간 전에 뭐 뭐라 그랬지? 그 혁명? 뭐 이렇게 그렇죠. 트윗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회담이 결렬될 거라고 대부분 이제 얘기를 했어요. 퍼지 or 레볼루션이었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강훈식 비서관이랑 뭐 그쪽 비서관이랑 잘 얘기가 돼서 마무리 잘 됐고, 뭐 모나미 볼펜 트럼프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주고 와서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재명, 다른 트럼프가 이렇게 의자를 빼주는 그게 몇 명이 없었대요. 인도 모디하고 뭐 무슨 어디 왕국의 무슨 국왕만 이렇게 빼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의자를 빼줬는데 다른 사람은 덜썩 앉아서 사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앉지 않고 사인을 했다. 뭐 이게 이제 또 그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뭐 위기의식이 빛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듣고 있고, 그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고, 마스가 해서 이제 그 배 건조하는 데 갔다가 마지막을 그 기념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뭐를 이렇게 합의하고 왔지?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거잖아요. 약간의 음모론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퍼졌을까 이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진프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네. 확실히. 전 아예 이런 부분 몰랐고 그냥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 자체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 이번 방미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나 핵심적인 내용들 잘 짚어주셨고, 이제 퍼지 그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게 그 헌법 그 재판소 이렇게 막 얘네들이 퍼지데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민이 퍼지라는 말을 좀 많이 알게 됐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만 이게 경쟁자로 생각하는. 김어준은 우리의 존재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걸 보고 뭐 일면 공감이 가는 면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김어준 그 총수하고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불편했어. 그 해설을 듣는 내내 너무 불편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못했단 말이냐, 이들이 이제 잘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순발력 그리고 이른바 이제 마가 세력들, 마가 세력들과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정광훈 세력이나 이런 극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성과가 아니지 방미 자체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죠. 그런 그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미국의 극우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까지 고려해서 뭐 강훈식 그 비서실장인가요? 그 비서실장을 급히 이제 방미로 투입하고, 그렇게 이제 임기응변도 잘했고, 이렇게 실제 이제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하면서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를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쉽게 뭐라고 해야 하나, 기능상 능력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좋고, 그 얘기도 이제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위대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스마트하다라는 뭐 칭찬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트럼프 일기 때 What School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한생 사업가로 산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런 면은 이제 뭐 강조하고 부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면 잘한 건가요? 애초에 나는 그 자체가 난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 보면 그렇게 치면 윤석열하고 비교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칭찬하는 그들은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뭐 절대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 상대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은 그럼 윤석열인가?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외교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가, 오빠도 나가라고. 나가. 외국 정상들은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 지 혼자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김건희한테 야단 맞는, 이런 윤석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외교 센스가 어쨌냐, 뭐 이렇게 뭐 라임을 따서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형식 하나하나에 천착할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 이를테면 김어준 총수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형식 논리에 그 막 매달리니까 보수 세력들도 자꾸 그 형식 논리로 까잖아. 그래서 뭐 정식 뭐 외교관들이 뭐 외교관이야 뭐야, 정상들이 묻는 숙소에 묵었다 못 묵었다. 환영 인파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마중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형식으로 반대급부로 된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만한 굴욕 외교가 또 없다.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김여정 그 북의 이제 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재명은 그럴 위인이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입증한 저는 외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그 총수의 말을 빌리자면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른바 우리나라의 개혁 정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일 관계 문제가 늘 말썽이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말썽인 그쵸.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위안부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일본군 승무 노예제 문제를 해결도 안 해놓고 그들은 뭐 지금 뭐 군함도를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둥 그 징병징용 문제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그 일원으로 다시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 그 비 오는 날 그 계단에 무릎 꿇고 과거를 사과했기 때문에 다시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런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과 했던 그 협정의 유효함을 인정한다. 이런 외교적인 그 수사 말고 진짜 사과를 해야지. 그래야 일본이 그제서야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야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1945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막 김어준 총수는 막 극찬을 아끼지 않던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걸 걱정할까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렸습니다. 발언으로 만나기 전에. 그치. 발언으로는 센스가 있는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죠. 근데 내용을 보자 이거야. 내용은 그래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대체 뭐길래 민족의 자존심 우리 천천지 원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 놈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놈들 나간 그 자리에 그대로 미국 놈들이 들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군사 강국이면서 해양 강국이었고 전 세계의 항공모함 그러니까 그 항모 전단이라는 게 지금 같은 21세기에 특히 막 지금 무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잖아요. 그 드론으로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렇게 하는 시대에 항공모함은 사실은 밥이거든요. 밥. 극초음속 미사일의 밥이에요. 이를테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주고받았잖아요. 그 보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렇게 그 방공망 뭐죠?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이 막 이렇게 요격하는데 그걸 뚫고 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고층 빌딩을 타격하거든요. 지상에서 줄지어 치솟는 불꽃,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의 요격탄입니다. 아이언돔이 요격에 성공했는지 구름과 연기 넘어 섬광이 번쩍입니다. 잠시 후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불꽃, 아이언돔 요격망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를 때리는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으로 추정됩니다. 신의 방패와 같이 완벽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란의 파타-1에 뚫렸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란 메흐르 통신은 해당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도 파타-1에 피격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파타-1은 최고속도 마하 15로 1400km까지 날아갑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란은 파타-1을 비롯한 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로 쐈고 아이언돔을 피해 32발을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 근처에 떨어뜨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타-1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빠르면서도 순항미사일처럼 낮게 비행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리는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런 독특한 비행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북한도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란의 파타-1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맞붙은 실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항모전단에 뭐 아이언돔 씌우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이제 항모전단 자체가 이제 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뭐 순양함이나 이런 전투함들을 배치를 합니다만 이게 되냐 이거야 현대전에서. 근데 뭐 그런 얘기 뭐 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항모 전단으로 그 했던 그 미국이 제조 산업이 다 망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항공모함은커녕 제대로 된 배를 만들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조선 강국이고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그 이제 조선 강국인데 미국의 그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 거기에 자본력과 그 핵심 인재 그리고 기술력을 투입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뭐 저는 가장 먼저 든 건 우리 거통고 우리 하청 노동자들 네. 이대로 살 수 없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노란봉투법 뭐 개정했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위대한 정권이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노동자 민중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뺏기고 피 흘리고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이 정도 숨통 틔워준 거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준 것처럼 그렇게 광고할 거면 애초에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진보 정권도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우리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거통고 노동자들을 얘기해야 한다니까. 거기에 투입할 그 예산과 자본을 우리 노동자들한테 하청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거제도만 조선산업이 있습니까? 울산은 군산도 있습니다. 그렇지 군산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군산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GM대유가 있었죠. 네. GM대유가 쉽게 얘기하면 그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고 뭐 이러저러한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산업이 뭐 불황입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을 닫고 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자의 신세가 되었거든요. 뭐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에게 방아쇠를 당기셔서 자꾸 이제 다른 주제로 네. 옮겨갑니다만 미안합니다. 네. 뭐 그러자고 네.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관세 전쟁 통해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약속했어요. 미국의 그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하나가 이렇게 쫙 깔린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경제적 가치를 우리나라가 자꾸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그 학교 출산율이 뭐 0.7%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지자체의 인구를 그 늘리는 그 과가 신설돼 가지고 인구 정책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그 산업이 정말 예정대로 뭐 다 투자가 될진 봐야 하겠습니다만 30만 인구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전주인데 전주 60만 전주에 60만. 그치 대략 분산시의 규모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산업이 된다 그럼 그거를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이 사대주의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리의 문제냐. 그럼 실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실리라는 건 엄청 그 다르거든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을 봤을 때 실리냐 하는 거예요. 어느 면을 봤을 때 정말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이게 근시안적인 혹은 뭐 장기적인 그렇잖아요. 미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나 그 사람이 가진 철학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고요. 우리 노동자 민중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30만 인구를 그러니까 도시를 30만 규모의 도시를 어디다 세울 거냐 이거야. 왜 그걸 미국에다 세우냐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군산시에 투자를 해야지. 그쵸. 응? 군산에 이제 현대조선소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10이랑 배가 투입이 돼서 건조를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가 건조가 되지는 않고 있고 조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실적이다 뭐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다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부풀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군산의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혈세가 군산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급히 하고 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거나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다 보니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 그러면 그에 대한 경제 창출 효과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그 관세 때 이제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트럼프 이 친구가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미치광이 아니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거지. 그렇지. 전 되게 똑똑한 맞아. 자국의 이익을 자국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 그 제조업에 종사했던 백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된 그 지지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 값싼 노동력에 밀려서 그런 제조업에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이제 그런 불만이 사실은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조업 일자리들 아까 그 뭐 조선이든 자동차든 결국에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기 지지 세력이 훨씬 더 공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자기 지지 세력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문명사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2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1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 농업 살롱 정책을 하면서 농촌에서 잉여 인력을 만들어서 도시로 그래서 그 싼 노동력 그걸 기반으로 2차 산업을 부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1차 산업 더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른바 강대국들, 선진국들은 식량 무기로 오히려 약소국들을 더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 산업은 오히려 죽었거든요. 3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제조 산업은 이른바 인건비 싼 중국이나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동남아 베트남 그리고 이제 그걸 인도로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뭐 3차 산업을 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 아, 1차 산업, 식량 산업이 식량 무기가 되는 것처럼 제조업이 안 되면 AI 시대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항모 강국인데 해양 강국인데 배를 만들 수가 없어. 제조 산업이 다 죽어서.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데 이걸 손 안 대고 푸는 그걸 기꺼이 가서 하는 게 실용 외교냐 이거예요. 실용주의냐 이거예요. 내 눈에는 사대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도 그걸 미국 가서 투자할 게 아니라 군산에 투자해 줘야 되는 거고. 진짜 인구 소멸 지역 같은데 심각하잖아요. 전주 완주 통합도 막 지금 얘기가 되는데 완주군이 왜 배짱 튕깁니까? 맞습니다. 완주군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맞아. 그게 엄청 크거든요. 제조업이 짱짱하거든요, 완주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건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인건비가 비싸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GDP 규모로 놓고 봐도 미국이 훨씬 더 높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 써야잖아요. 그치. 그 인건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무관세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용이라고 했을 때 정말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 돈이면 우리나라의 30만 인구 규모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을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해야 맞느냐. 이게 정말 실용인가?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얻는 거는 뭔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그러면 수치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있는 건지 계산된 이게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본인이 이제 당신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때부터
일단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니다. 중도 보수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있나 뭐 난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이 기본 모토거든요. 한미 동맹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동맹이 얼마나 대단한 동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한번 같이 이제 보자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광해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 이병헌 너무 연기도 잘해. 인물도 좋고 연기도 잘해. 그 4대 얘가 얼마나 대체 중요하냐. 적당히들 하시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그러면서 내 민족, 내 백성보다 더 중요하냐. 그 4대의 예가 제가 지금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미동맹이 내 민족, 우리 노동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그 혈맹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뭐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뭐 캐나다나 이런 애들도 지금 관세 문제로 같이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인도조차도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멀어졌잖아요. 뭐 브라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수구 세력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조차도 안미경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미경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와, 정말 배웠네요. 가시네. 맞아요. 그 얘기거든요. 박근혜조차도 안보는 미국, 응? 그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히려 실용이라고 하면 그게 실용 아닌가? 그게 실용? 그렇죠. 그게 실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막 박근혜가 막 첫사랑이 조자룡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아무튼 중국인들 들었다 놨다 했어. 난 오히려 외교 센스라고 그러면 내 첫사랑은 조자룡이라 했다. 박근혜가 트럼프한테 메뉴판으로 이렇게 사인 받아온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망명가 오신 분이 이러실 수 있나?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지. 제가 2000년대 중후반경에 우리 뭐 때문에 막
투쟁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광우병 세금 네, 수입 반대하고 FTA. 그때 그쵸. 맞아. 그때 그게 FTA. 맞아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가지고 막 틀레산 포도 들어오네 막 이런 거. 맞아요.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싸웠거든. 지금 이 관세는 뭐야?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20년도 안 된 지금에 얼마나 대체 많이 변했길래 대체 무관세가 국익에 얼마나 대체 도움이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다 퍼주고 15% 관세하는 게 대체 어떤 국익이 있냐 이거야. 제가 볼 땐 난다긴다는 경제학자들도 이거 계산 못해요. 확실한 건 일본이 나쁜 놈이고 왜냐면 여기서 일본이 먼저 탁 이렇게 불족하고 들어가면서 왠지 막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이 15%가 돼버린 거잖아 일본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그냥 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50% 100%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어떤 논의가 뭐 있었는지도 뭐 좀 더 찾아보고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난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으로 영악하게 난 잘 치고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서 다 뭐 나랑 무역 안 할 거야? 하고 싶으면 나랑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뭐 해줄 거야? 그치. 이러면서 지금 협상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중국은 오히려 야 트럼프한테 불만 있는 사람 나한테 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전승절 기념 그렇죠. 사진에 시진핑 옆에 푸틴, 김정은 딱 이렇게 상각. 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북중로 삼각 군사동맹을 그러면 반대급부로 강화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 굳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 더 크냐? 혹은 경제적인 노림수가 더 크냐 했을 때는 저 역시도 경제적인 노림수가 더 크다고 보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비교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사대주의가 발목을 계속 잡을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진영들 제가 뭐 이제 그 김어준 총수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들도 자기 양심껏 해야지.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 비판해야지.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광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사대주의자들이었죠. 그렇죠. 애초에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 그 단재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단재 선생 뭐라고 했습니까? 난 이완용보다 그 리박스풀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아직 그치 아직 독립되지도 못한 없는 나라를 미리 팔은 새끼거든요.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그 이승만을 그렇게 비난한 건데 그러면서 이승만의 사대 굴종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어떠했는지 그 개혁 정부로만 놓고 봐도 김대중 대통령 네,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에 6.15 선언 가서 한 거예요. 네. 뭐 그 얘기도 언제 기회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 불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부시가 헤이 보이라고 했나? 디스맨 이자 이놈 그런 외교적 굴욕까지 당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4대의 굴레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나마 작전 통제권이라고 해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줄여서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고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 근데 평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할양받은 거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이제 그 미국한테 있는 거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미국 놈들과 그 우리나라의 4대 매국에 쩌들었던 그 장성들이 노무현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연설 나온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별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광해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딱 해보면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는 광해가 좀 더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의 감독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영감을 얻은 거 아닌가? 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노무현 대통령은 여튼 그 민족의 자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대통령이라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김어준 총수가 본인이 진정 개혁의 아이콘이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진보라고 하잖아요. 진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 이거 비판해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네 안 만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가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나는 협상 안 하고 왔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하고 왔고 근데 합의문도 없다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예전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이면 합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정부 국민한테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이런 뭐 비밀이 있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뭔가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뭐를 어떻게 뭐 했다라는 건 없고 그냥 아무튼 분위기 좋았다, 잘 마무리됐다, 센스가 있었다 이렇게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이제 이 4대주의 얘기를 하면서부터 저 바이든 때부터 그 대기업들이 SK 제 기억에는 아마 SK였던 것 같아요. SK가 그 투자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집 같은 뭐 저택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돈이면 제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 저 돈이면 우리들한테 쏟으면 정말 우리 잘할 건데 이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너네는 우리한테 투자해. 일본도 우리한테 투자해. 한국도 우리한테 투자해. 캐나다도 우리한테 투자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지금 강국이 더 부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우리 걸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오는 게 뭐지? 그 마스가를 하고 나서 이 제조도 미국에서 해. 인력도 미국인들 써.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지? 그럼 거기에 이익금이 우리한테 들어올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또다시 투자를 하라고 하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좀 아쉽고, 예. 여전히 우리는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2.9%? 이거 올라가면서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주인장께서 굉장히 코드가 잘 맞고 너무 좋은데 아까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가이드 하면서 좀 먹고 살아야 돼서 독일에 가면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14세기 1300년도에 이제 지어진 대학이다. 그럼 막 사람들이 와 이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우리나라의 성균관도 1392년에 이제 조선을 열었으니까 그 즈음에 지어졌다.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성균관은 대학이 아니고 그럼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까요? 당시에? 아니었을 거거든. 근데 이게 뿌리 깊은 사대주의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뿌리 깊은 사대주의자구나. 그러니까 뭐 북이 뭐 어떤 뭐 경로로든 저는 첩보를 얻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럴 위인이 안 된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기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뭐 나도 뭐 그럴 위인은 안 된다고 뭐 말을 뭐 그런 투로 그 흘려본 기사라 뭐 정확히 워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이제 그런 거죠. 애초에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교와 국익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야,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외교와 국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그 윤석열을 깠습니까? 그쵸. 뭐 체코 가가지고 원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리면 자체가 일단 뭐 그런 논란인 거고, 그쵸. 김건희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거 이렇게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그럼 이거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처럼 문제 제기해야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망신살 뻗치고 나라 팔아먹은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되고, 당신들이 나라 팔아먹은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되나? 그거야말로 이틀막 아닌가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하는구나. 지금 방일 방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내가 나라를 이만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지금 뿌듯해하는 것 같아. 그걸 국익이라고 믿는 거야, 진심으로. 그게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라 그러면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닙니다만 우리 역사를 보자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이완용 얘기했는데, 이완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자, 조선, 아까 광해 봅시다. 뭐 북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들이야말로 그 실용외교 하려고 했던 거잖아. 중립, 역사책으로 배웠던 명청교체기잖아요. 그러면서 광해가 중립외교 하려고 했던 거고, 명나라가 청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병하라 했는데 파병 안 하려 했죠. 북인들은. 근데 그때 주류는 서인이었잖아. 서인들은 파병하라 한 거예요. 거의 4대에 막 지랄하는 새끼들이 다 서인들인 거잖아. 그랬던 거잖아요. 그들의 사대에 의해 그게 어떻게 오냐. 서인이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갈리고, 노론이 그 정권을 잡잖아요. 송시열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의 사대주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노론의 이제 그 명망과 가문이라 하나요? 걔네들로 인해 세도 정치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대주의가 더욱더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야. 이완용은 그 세도가 중에 한 놈한테 양자로 어렸을 때 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뭐 친러파니 뭐 친청파니 친일파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인부터 시작된 그 사대주의의 그 역사가 이완용까지, 그리고 이완용의 마지막 소원이 뭐야? 소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유언이라고 하지. 죽기전에. 이거 아시는구나. 야, 내가 보니까 미국이 뜰 것 같다. 아들들아, 미국한테 붙어라. 미국한테 붙어라. 실제 보세요. 우리 해방되고 반민특위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영화 암살, 저희 암살이 아니라 처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거기 나오는 그 누구야? 이게 노덕술한테 뺨 맞은 김원봉.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발편점을 못 짰어요. 해방되고도. 친일파였던 새끼들이 그대로 친미파로 그 역사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 기득권들이 말하는 그 실용,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용주의를 강조했어요. 이완용도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했어. 우리가 미개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 잘못하면 열강의 각축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일본한테 붙어야 한다. 그게 백성들 지키는 거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실용이거든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대주의, 나라를 팔아먹는 국익과 실용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 자동차 산업 갖다 바치는 것도 난 화가 나는데 조선 산업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고 실용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완용과 이재명이 다른가요? 너무 나갔나? 난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영화 광해에서부터 시작한 서인들의 사대주의가 노론의 사대주의로
세도 정치가들의 사대주의로 그러면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뿐이겠어요. 나라를 막 팔아먹은 이런 자들, 최담선이나 문인들, 이광수, 민족 개조, 민족까지 개조. 걔가 왜 민족을 개조하자 해요?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니까 열등한 민족이 돼야 한다. 근데 이거 당시에 식자층들 중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는 이광수 나쁘다 하고 안창호 좋다 얘기하지만 안창호도 우리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라 실력 양성론이라는 걸 부르짖거든요. 실력을 키워서 독립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민족개조론과 제가 볼 때 50% 100%거든요. 근데 그 안창호 선생 존경하는 분들한테 제가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말하는 국익이고 실용이고 하는 것들의 본질이 이렇다고요. 난 도울 선생 굉장히 존경하는데 도울 선생이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독립하지 못했다. 왜냐면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 홀로 독자에다 설립자잖아요. 설립, 자립, 독립 이런 말이거든요. 스스로 서야 돼요. 경제라는 것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립, 경제 이렇게 돼야 하는데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국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인제라도 군통속권자면 수장이면 나라의 수장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게 국익이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모조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딱 그 꼴이야. 다 모조리야. 다 모조리. 왜? 난 너무 답답한 게 막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맞아.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모조리가 돼가지고 막 사대주의를 막 칭찬하고 집단 최면에 걸려.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아도취가 된 거지.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그러냐? 미국에 자동차 산업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 막 자동차 노동자들이 와 이제는 잘한다 이러고 있고 미국에 조선 산업 넘긴다고 하는데 막 우리 보통 노동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성과인 것처럼 성과인 것처럼 그걸 막 믿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냐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도 지금 미국 그 관세가 엄청 붙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신문에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미국한테 못 팔면 중국한테 팔 생각하면 안 되나? 그치. 인도에 팔고, 인도에 팔 생각하면 안 캄보디아에 되나? 팔고. 그러니까 베트남 가봐. 다 저거잖아. 오토바이잖아. 그걸 차로 바꾸면 굉장히 미국과 이 관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들과 외교적으로 가까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용적인 거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그쵸. 절대 못하지. 왜? 4대의 이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국을 한미 동맹인데 민족보다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 국민보다 노동자들보다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1894년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갑오. 그렇죠. 동학. 당시에는 이제 농민이 태반이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자 민중 이러지만 그때는 이제 농민들 태반인 농민 민중이었던 거잖아. 그 민중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뭐 보구강민, 척양척외 이거 굉장히 민족적으로다 맞잖아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민중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자립, 사대에 반대해서 자주 독립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척양척외 보구강민을 외치고 일어난 그 동학도들을 고종은 달래기는커녕 어떻게 했지?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처단을 동학을 막아달라 한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뭐야 청나라 군대 들어갔어? 그럼 우리도 들어갈래? 그래서 외놈들이 들어온 거잖아. 무장한 채로. 그래서 정작 우리 이 민족을 그 동학도들을 우금치, 공주 우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 놈들이 외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몰살을 당하는 그 오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위정자들, 지배층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청의 식민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지. 그렇지. 백성이 일어나서 나의 권자를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이어져 온 거잖아. 그 역사가 친일파 놈들의 역사로, 그리고 친미파 놈들의 역사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치. 그냥 그 지위는 그대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누구누구의 난, 뭐 이렇게 누구누구의 난, 이거는 그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일으키는 난들이었잖아. 이 위정자들이 하도 헤쳐먹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 위정자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병들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력으로 다 제거한 거지. 근데 이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쓴 거를 내가 봤거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독립, 자주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위정자들, 이 권력자들은 붙어 먹는다. 외세에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국부 자체를, 정말 국부를 일본에 팔아넘기든 미국에 팔아넘기든 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늘상 그래왔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주권을 되찾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자주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걸 어용노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자주성, 민족한테 자주성은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사대주의라면 머저리가 된다니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잖아. 벌써 몇 번 망했어, 나라가. 근데 왜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문제로 미국과 대치하는 나라들하고 이거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한미동맹을 버리면 안 되나? 왜 안 되죠? 한미동맹을 버리면 북이 쳐들어오나?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당했죠. 미국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아니면 미국의 그 날갈 빠진 비행기를 사주더라도 우리는 주한미군들은 여기에 주둔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한기지를 달라, 이제는 대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이런 그지 같은 나라가 됐죠. 그렇죠. 한국, 일본 같이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 더 내야 한다. 그 방위비 분담금 논쟁 또 시작될 거예요. 난 정말 이 정부가 자주성이 있는 정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실용 외교를 하는 정부라 그러면 미국은 나가라? 그래야 맞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로 생각을 해보니 그렇네. 방위비, 분담할 방위비로 우리가 그냥 전투기도 사도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방 5위예요. 기술력 미사일도 개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게 없는데 이제까지 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이 생각도 저는 왜냐면 이제 군복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 뭐 이거 대적관이라는 거를 우리 항상 배우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주통일, 평화통일이 가장 실용적인 거예요. 맞아요. 가장 비용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우리 민족이 얻을 이익은 없어요. 전쟁 나는 거지. 전쟁 나면 동북아의 그 긴장만 더 올라가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북이 남을 적화통일을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면서 외환유치라고 하나요? 북 전쟁 도발할 때 그때 했으면 명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준다고 봐요. 북은 적어도 남을 적화 통일할 생각이 없구나.
작년만큼 좋은 기회가 어딨어. 명분도 충분하고 이른바 장성들 다 감옥 가가지고 군 통수권자도 없고 막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그때 쳐들어왔으면 쉽잖아.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군이 있었으니까 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 국방이 예를 들면 흔들렸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일반 시민들의 생각. 그래서 미국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게 결국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 사실은 미국에 이용당하는 거고 이게 아까 그 수출에 대해서도 더 큰 시장들도 사실 있는데 미국 시장에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제까지 저 스스로를 약간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을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도 사실은 노동조합을 오늘 방송은 이걸로도 저는 의의가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 김비룡 동지를 비롯해서 김비룡 동지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조합원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주장이 옳다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근데 저의 주장을 동조하진 않으셔도 좋다. 다만 생각해보자. 그게 정말 국익인가? 그러니까 국익에 대해서 실익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한테 그럼 도움되는 건 뭐지? 우리한테 진짜 그러니까 외교의 목적이라는 게 뭐 실익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 도대체 뭘 가져와야 그러면은 이게 성공한 외교고 좋은 외교인가? 어떤 걸 성과로 가져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좀 기사도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햇볕 정책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 햇볕 정책의 목적 자체는 북을 붕괴시키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이 그거잖아요. 못 벗기는 거예요. 체제를 벗어나게 하려는. 거기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국힘당 애들, 그러니까 수구 보수 세력들은 바람처럼 후 불어가지고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면 그런 방법은 안 돼.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물자를 막 하고 막 이래서.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이른바 퍼주기냐 아니냐 막 이렇게 대북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안보 위협을 얘기하는데. 그 정동영 장관이 저는 그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봐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니 그 발언의 핵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2018년에 얼마나 평화 무드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우리는 아니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가 되어버린 범민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인 줄 알았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때 보세요. 그때 이른바 그 막 군사 비용이든 막 대결로 인해 낭비되는 이런 비용들이 오히려 더 적었을걸? 경제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지금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해. 평화가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 적게 들어가요. 평화가 그 국익이야. 그러니까 자주통일로, 평화통일로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 그러면 외세가 이씨, 그 미국 군대가 이씨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군은 철거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환수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있지 않은 거야. 적어도 이 정권에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더욱더 발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후퇴하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요구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왜냐하면 현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햇볕정책 그래서 반대하는 거니까요. 햇볕정책은 흡수통일 방안이니까 평화적으로 두 나라의 그 남북의 체제는 이미 달라. 다르잖아.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이거 통일하려면 연방제 방식밖에 없거든. 근데 연방제 방식이라는 걸 북이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연방제라는 거는
그 체제를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맞습니다. 북은 북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데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아, 있어요. 그 미국이 정식 명칭이 뭐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 유나이티드가 뭐야? 연방? 연방이요. 주가 그러니까 거기는 각 주마다의 법률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 미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합중국. 50개의 그 작은 연방이 모인 연방 국가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러시아도 연방 국가고요. 되게 작은 나라 스위스도 연방 국가예요. 아, 그래요? 스위스 연방. 러시아는 근데 소련에서 해체되면서 그냥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지방정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작은 나라의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나요? 네. 주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연방 국가는 이미 있는 거예요. 연방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니군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근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연합제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연합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EU? 정확하네 역시. 우리 이 멤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연합. 그러면 유럽 연합이 하나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의 국가는 아닌데.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 EC 그 화폐 통합했어요. 해서 그 1999년에 유로화하고 근데 여전히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스고 영국은 파운드 썼는데 이제 EU에서도 탈퇴했지. 그러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유럽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뭐 아메리카인가? 영국이 아시아인가? 유럽은 유럽이거든. 근데 유럽 연합이라는 건 다른 나라지만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뭐 국경도 열고 신겐 조약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 없게 하고. 근데 요새는 또 문제가 돼요. 이 보호주의는 트럼프만의 정책은 아니에요. 유럽도 갈수록 이제 걸어 잠그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독일만 해도 대표적으로 이제 베를린을 그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 근데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지만 제조업은 유지돼야 하거든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제조업에서 종사할 노동자가 없는 거야, 갈수록. 그러니까 난민을 받는 거야. 이른바 난민을 받아갖고 3D 업종에 종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인 건데, 막 일부 사람들은 그 메르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난민들을 보호하려고 받는 것처럼 다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실용이라면 그게 실용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계산이 깔려있는 거라. 근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받을 만큼 받은 거야. 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 잡는 거거든요. 난민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본질은 이건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친하게 지내자. 연합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통일 방안은 연합제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인데. 서로 다른 나라인데 왕래 자유롭게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자. 사실은 통일 방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통일은 아니네요. 통일 방안이 아닌 거예요. 분단 방안이지. 그러네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연방제거든요. 근데 북이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거 국가범법으로 가로막고 이거 토론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 안 된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보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도 생각 안 해보는데.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게 제가 이제 교섭위원 교육할 때 간혹 그러거든요. 잘 모르겠죠? 그럼 사용자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못 학습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좋은 건데. 아니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거절이가 된다.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게 돼. 언론이나 또는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면 김어준이 될 수도 있겠죠. 공신력 있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겠지. 우리가 검증도 안 해보고.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늘 방송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정말 성과적이고 우리 김비룡 총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머리로 사고하자. 정말 국익이 뭔지 실용이 뭔지 정말 노동자 민중 다 죽고 노동자 민중 노예가 되는 그런 실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그들이 싫음을 얘기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 자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와 다르지 않은지 저는 모르죠. 당신들은 알겠지.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좀 마스가 프로젝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후쿠오카에 TSMC 공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 생긴대요. 그렇지. 거기 마을이 생긴대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또 마을이 생기면 또 기타 다른 부대 시설들이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죠.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싫어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역 경제라는 게. 완성차 하나 있으려면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맞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하청업체가 진짜 뭐 6차, 11차 하청까지도 그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산업단지라는 게 각 지역마다 엄청 있거든요. 우리 군산에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놨어요. 단지만 있지. 그런 데를 사실은 그런 데를 사실은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이미 기반은 그거는 활용하지 않고 그냥 뭐 인건비 비싸고 군산에서 이거가 이동하려면 물류 비용이 비싸고 여기서 뭐 조수 간만에 차가 뭐 이런 정말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물론 뭐 이게 제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일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린 더 높게 치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인건비라는 게 굉장히 그 생산에 있어서 큰 부분을 그 차지하는 건 맞지만 한국도 이제 사실 그런 품질이나 이런 거 고급화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유의미한 얘기 가지고 충분히 그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치.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게 솔직히 가격 비싸도 우리는 좋으면 사잖아. 우리가 싸더라도 중국 차 안 사는 이유가 사실은 그 불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조금 개선된다면 중국 차도 사겠죠. 그치. 지금도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인건비 높아지는 인건비에 맞춰서 사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꼭 뭐 이게 불리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네. 두 분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 하셨고 학자들도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들면서 뭐 이렇게 전투기도 만드는 이런 나라가 없대. 우리나라 말고 기술력 5위. 엄청나게 이게 고도로 진짜 그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위대하고 훌륭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4대 예를 합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며. 국민의 예, 노동자 민중의 예를 갖춰야지 4대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의 예라고. 왜 거기 서서 이렇게 사인했냐 그랬더니 경상도의 예랍니다. 그러니까 해서 정말 우리만의 그런 형식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당연시 했던 것들을 사실 되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학습인 것 같아요.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국계 좋았고 외국하고 잘 살고 미국하고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그냥 학습되어진 것들 그리고 은연중에 세뇌되는 것들이 이번 외교 갔다 온 거가 트럼프랑 협상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지 않았나. 근데 노동자들은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저 아스팔트 위에서 뜨겁게 이 겨울에서부터 여름까지 지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구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이제 마가 쪽에 연결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독한 반미주의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현 정부는 우리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세련되게 잘 어필했다. 이게 성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 노무현만큼도 아니에요라는 걸 입증하고 온 거예요. 노무현은 적정 통제권 내놔라 이거잖아. 그렇지. 뭐라도 하나 받아왔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중견인이다라는 걸 입증하고 온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대 예가 과연 우리 노동자한테
의미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녕. 안녕.